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데미안 제 1장 들어갈 텐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장을 지금 읽어 오신 상태라는 전제로 제가 지금 설명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아직 안 읽으신 분 있으면 잠깐 정지화면 해놓으시고 10분이면 다 읽습니다. 네, 두세 개 장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선과학이라는 이분법에 대한 기본 개념은 제가 먼저 드렸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잠깐 설명드리고 나서 끄트머리에 2장의 포인트 한번 잠깐 짚어드리고 또 2장 다 읽어오셨다는 전제로 다음 시간에 우리 2장 설명 만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또 하나는 요거는 첫 시간에 설명을 너무 복잡하실까 봐 안 드리는 건데 잠깐 언급만 하고 들어갈게요. 왜냐면 궁금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데미안 아시는 분들 중에 헤르만 헤세의 문학에 그 인생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 융. 융. 이름이 융입니다. 자, 이 융의 인간 정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이 헤르만 헤세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그 지도 같기도 하고 도식 같기도 한 거예요. 더군다나 다른 모든 작품보다도 데미안은 칼 융의 사상과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니체의 실존주의 요 얘기부터 먼저 드리고 융까지 드렸으면 이제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중반쯤 가면서 할 때 되면 다 해요. 저한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네, 믿고 따라오시면 데미안이 신통방통하게 잘 이해되기 시작하고 또 여러 번 읽어도 좋은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데미안이라는 아주 소중한 문학작품 하나를 장착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드디어 들어가죠. 네, 그만 설명하고요. 두세 개입니다. 자, 두세 개 우리 요 민음사책으로 1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밑에 두세 개가 뒤섞였다. 밤과 낮이 두 극으로부터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한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그 아버지의 집은 어떤 세계냐? 모범적이고 깨끗하고 완벽하고 선한 거예요. 착한 아들이고 싶다면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은 선의 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반면 또 하나의 세계가 이미 우리 집 한가운데서 시작되고 있었다. 어디서나 발견되는 또 다른 세계예요. 이건 어둠의 세계고 선과 악의 이분법에서 악에 속한 세계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가까이 있다. 선과 악의 경계는 항상 가까이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헤르만 헤세가 살던 유년 시절의 집이 참 정말 공교롭게도 그런 그 좀 안정적인 그 어떤 구역과 길만 딱 건너가면 이제 빈민가가 시작되는 그 구역 딱 사이에 있었다 그래요. 네, 어떤 그 자전적 요소를 여기에 끌어다 온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14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가장 기이한 것은 그 경계가 서로 다 있다는 사실이었다. 자, 다 있다고 해서 이 경계가 얇은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주인공은 이 두 경계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문제는 얘가 지금 그 경계선에 딱 들어가서 선에 속해 있지만 어둠의 세계를 향해서 호기심과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무서웠다가 아니라 아주 좋았다. 글로 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가 더 재밌어 보여요. 거기에 속해 보고 싶은 호기심이에요. 자, 하지만 이 친구에게는 선과 악의 경계가 굉장히 두텁고 엄중합니다. 절대로 넘어서진 않아요. 그러니까 동경만 하고 있는 저기에 속하고 싶은 그럴 수 있는 것은 자기 내면에 자기도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지금.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프란츠 크로모라는 아이를 만나죠. 네, 동네 양아치예요. 자, 프란츠 크로모와 어떻게 얽히고 어떤 관계가 풀려가고 나중에 프란츠 크로모가 어떻게 이제 그 주인공의 그 생활 반경에서 사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질 텐데 그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프란츠 크로모는 다만 주인공 싱클레어가 이 선과 악의 경계에서 선을 넘게 만들어주는 그 소중한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프란츠 크로모의 세계에 속하고 싶었던 거예요. 도둑질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주인공 아이에게는 이건 어마어마한 이 충격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 나중에 그래서 프란츠 크로모에게 협박을 당하자 자기의 세계가 무너졌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25페이지에 보면 그 끊어진 부분 지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었다. 나의 인생이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나는 달아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나 물에 빠져 죽을 생각을 했다. 뭐가 이렇게 심각할까요? 네, 선악의 이분법이 강력한 만큼 심각해지는 거예요. 얘한테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악의 세계에 속해서 아까는 이제 선의 세계에서 그 경계에서 악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었다면 얘는 지금 넘어가서 악의 세계에서 선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로 넘어간 거고 안 넘어간 거 그런 게 아니고 얘 자의식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네. 안 넘어간 것 같다고 본다면 전혀 안 넘어가는데 얘는 넘어갔다 생각하는 거예요. 경계가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죄 지은 사람이 됐다. 나는 끝났어. 그러니까 이분법이 강할수록 정신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다라는 거죠. 네. 얘는 아주 어린아이 같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장면이 바로 27쪽 밑에 생겨요. 자, 아버지가 얘가 구두를 막 진창에 더럽혔는데 그건 야단 안 치고 다른 걸 야단을 쳐요. 그러자 주인공은 2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좀 보시면 나는 내가 아버지보다 어떻게 느꼈다고요? 우월하다고 느꼈다. 자, 갑자기 무슨 뜻이 뜬금없는 이런 얘기일까요? 어린아이일수록 부모는 전능한 존재예요. 모든 걸 다 알아.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우리 아빠가 가장 큰 존재야. 근데 그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아빠도 다 모를 수 있네? 네. 그래서 그 잠깐 순간이지만 이 주인공의 의식 속에 아버지라는 권위가 살짝 약화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분법이 어디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두 가지 기둥에 기대고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부모라는 존재였죠. 자, 그래서 우리 28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그 두 번째 문단 매우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체험에서는 이 순간이 중요하대요. 그것은 아버지의 신성함에 그어진 첫 칼자국이었다. 내 유년 생활을 떠받치고 있던, 그리고 누구든 자신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깨뜨려야 하는 큰 기둥에 그어진 첫 칼자국이었다. 부모의 권위가 깨지지 않으면 아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에 반항하는 건 아이가 성장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인 거죠. 이것을 억압하고 엄마 아빠가 너무 센캐고 완벽한 캐가 되면 그 아이의 성장은 멈춰버릴 수 있죠.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경기를. 자, 그래요. 이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의심과 도전을 마음속에서부터 아주 소심하게 시작한 거예요. 기둥을 찍어서 깨뜨렸다가 아니라 소심하게 칼자국 한번 냈는데 그것이 첫 시도라는 거죠. 네. 바꿔 얘기하면 이제 이 과정이 이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 주인공은 어두워집니다. 여기를 좀 열어서 보실게요. 자, 36쪽 1장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시절 내 상태는 일종의 창난이었다. 우리 집안에 정돈된 평화 한가운데서 나는 소심하게 그리고 고통받으며 유령처럼 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관여하지 않았다. 잠깐이라도 자신을 잊는 일은 드물었다. 자주 흥분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아버지에게는 마음을 닫고 냉정이 대했다. 자, 이제 막 사춘기의 문턱을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라는 게 단지 그냥 엄마 아빠가 시키는 거에 대해서 막 반항하고 핸드폰 뺏기면 성질내고 그것만이 아니죠. 자의식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반항하기 시작했다. 그의 세계를 조금씩 인정해주면서 거리두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평화로워져요. 그래야 방에 문 딱 닫고 들어가서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싸가지 없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 전까지는 착하고 착한 귀엽고 예쁜 아들딸이었는데 갑자기 그런다. 정상적인 거죠. 네. 부모 입장에선 당황스럽지만 우리가 어떻게 컸는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알게 됩니다. 누구나 겪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이 과정을 잘 겪어 나가야겠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공 아이는 그래요. 모범생이었어요. 선에 속했다라는 의식이 명확했어요. 자, 이 경계를 넘는 순간 넘었다고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넘었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순간 인생이 끝났다, 끝장났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만큼 얘는 그 경계가 명확했던 아이죠. 자, 선과 악의 이분법이 깨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법을 형성하게 만든 외부적 요인, 부모의 권위. 자, 두 번째 요소가 하나 더 있었죠. 네, 그것은 기독교라는 종교 철학입니다. 자, 니체는 그것을 노예 사상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의 전통적 가치와 가르침에 그거 굉장한 권위잖아요. 그 권위를 의심하고 깨기 시작하는 그 단계가 다가와야 되겠죠. 그게 그래서 다음에 우리 2장의 제목이 카인이에요. 카인. 성경책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은 그것도 추천드려요. 창세기 1, 2, 3장, 4장까지 읽어보시면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창세기라는 책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던져줘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이제 카인 이야기는 아담의 아들이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기록된 장면이 바로 그 카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기독교적 전통으로는 이렇습니다. 카인은 악한 자이고 아벨은 선한 자이고 희생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이해될 만한 요소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종교로부터 발생한 강력한 이 이분법이 깨지려면 그렇죠. 그 근원을 의심해야 되겠죠. 바로 이 지점에 우리의 데미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주인공 데미안은 이 주인공 그 싱클레어에게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을 던져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정신적 상태가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착한 거야, 이건 틀린 거야 라는 그 구분이 너무 명확하고 강한 나머지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나이와 상관없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개신교 목사니까 이제 개신교 교회 안에 이런 신자들 흔히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걸 자기가 했어요. 그 다음부터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교회가 못 가. 하나님 용서 안 할 거야.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과 부담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요. 정신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거죠. 네, 이걸 이제 우리 교회식 표현으로는 초신자라고 합니다. 선악의 이분법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선과 악의 이분법이 있는 사람은 자기 존재 전체를 긍정할 수가 없어요. 착한 면만 긍정하고 나쁜 면은 버리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반쪽은 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가 흔히 드는 비유는 이런 겁니다. 자, 50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500 숫자가 써 있고 한국은행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뒷면에 핫그림이 없다. 그러면 이건 250원짜리예요? 아니죠. 그거는 빵원입니다. 그죠?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전체를 긍정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이 이분법이 자기 존재를 긍정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지금 장애물인 거고 거기에 대한 권위들을 깨뜨려야만 여기서 넘어설 수 있는 거죠. 네. 약간 좀 기독교를 디펜스하자면 기독교는 그런 이분법의 종교가 아니라 자기 존재를 온전히 오롯이 긍정하게 도와주는 데 있어서 이 기독교의 세계관은 정말 최고입니다. 네, 그래요. 왜냐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품어주는 그런 이 절대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기 존재를 긍정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는 무한한 동력을 얻게 되는 게 이제 원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소위 전통적인 가르침이 훼손해 놓은 그렇게 절름발이처럼 되어버린 이제 그런 부분을 니체는 그 시대 기독교를 비판을 했었고 저도 지금의 이 시대의 기독교를 또 비슷한 관점에서 비판하는 입장이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뭐 기독교 얘기는 아니고 이 두세 개의 장은 그렇습니다. 카인장 잘 읽어오시고요. 제가 이어서 다음 주에 또 바로 내용을 정리하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